자, 그러면은 Rules of Engagement 영화 제목 같은데 그 재외동포 인게이지먼트 그 전략 그런 정책이 어떠한 그 규범적 제한을 받느냐, 국제 규범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끔 해준 그 계기가 뭐냐면은 가장 큰 계기가 그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였습니다. 그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가 2001년에 제정이 되었죠. 이게 제정이 되니까는 루마니아하고 슬로바키아가 특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그 마자르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헝가리인들이. 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헝가리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도 헝가리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트란실베니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슬로바키아에도 50만의 그 헝가리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반발을 하니까는 그 유럽 안보협력 기구, 그 다음에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 왜냐하면 유로피안 유니언은 이 당시에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모두 여기 회원국이 아니었죠. 유로피안 유니언 회원국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이제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2004년에 회원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준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평의회 40수개국이 회원국이 되어 있는 그 유럽 평의회에 특히 베니스 커미션, 베니스 위원회는 그 유럽 평의회 중에서도 그 특히 법치와 민주주의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그 고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베니스 커미션은 2001년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택을 했어요. Report 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 state. 혈연국에 의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에 관한 보고서. 그래가지고선 헝가리 케이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와 유사한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쭉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되니까는 2003년에 헝가리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그 계절적 그 이제 취업 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계절에 그 동포들이 헝가리로 들어와 가지고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노동시장에서의 우대, 그리고 이민법상의 우대를 준 거죠. 그거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ungarian Ethnic Organization에 의한 추천 요건 제거. 이건 뭐냐면은 이 헝가리인으로서 그 헝가리 에스니즘 뭐 이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헝가리 그 스테이터스로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헝가리 그 우대받는 그 헝가리 동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근국에 있는 그 헝가리 동포 단체에 그 어떤 인증을 받도록 하는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요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변화를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는 인근국 거주 헝가리인 바로 그 동포들에 대해서 귀화 요건을 완화해서 복수 국적을 용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헝가리로 돌아오지 않고도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현지에 있으면서 헝가리 국민이 되게끔 만든 거죠. 원래 이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를 만들 때에 사실 그게 이제 복수 국적을 허용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징검다리가 결국 된 셈인데,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니까는 그런 임시 방편으로서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를 만들어 가지고선 일종의 시티즌이 아닌 에스니즌을 창출해낸 건데, 결국은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을 전부 이 시티즌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많은 그 문제를, 논란을 야기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 이게 그 베니스 커미션의 그 2001년 보고서에서 채택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그 2001년 베니스 커미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overeignty and friendly neighborly relations의 원칙, 주권 존중과 우호 설린의 원칙.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것을 부여를 혈연 외국인이라고 하죠. 재외동포라고도 뭐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겠는데 또 에스니슨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동포의 그 범주를 만들어낼 경우에 상대국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상대국이 오케이 하면은 문제가 없죠. 또 상대국의 국경 넘어서까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선 그 출신국에 들어와 있을 때만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은 무슨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견지에서 뭐 이런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 그런데 말이죠. 근데 타국의 국민을 네이션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뭐 효과가 미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무슨 한국의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그런 식의 범주를 만들어내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어떤 이 우호 설린의 원칙을 해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런 견지에서 좀 반발을 초기에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반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묵인,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묵인을 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 베니스 위원회는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항의를 하지 않거나 그냥 뭐 아니면 자기네들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거나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동의를 일종의 추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거주국에서 어떤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에 대한 그 베니스 위원회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문화교육 지원이 그 혈연국의 문화와 연관성을 가지면은 무방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거주국 대학에서 혈연국 역사를 연구하는 동포에게 거주국 주재 혈연국 문화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국에 가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한국 문화원에서 뭐 연구비를 준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연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미 한인 미국 시민권자들한테 뭐 미국의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하는 한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준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베니스 위원회의 입장인데 사실은 그것이 과연 그런 경우가 뭐 적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 로스쿨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법을 가르치고 있는 한인계 학자들에게 그 사람이 훌륭한 한인이다, 훌륭한 코리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고 그럴 때 미국이 과연 문제를 삼겠느냐. 뭐 그거는 뭐 문제를 안 삼기 때문에 그건 동의가 있다고 뭐 추정을 할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그거는 어떤 특수한 그 상대국과 그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주국의 사적 단체에 공권력을 부여하면 그거는 영토 주권의 침해가 된다. 말씀드렸듯이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에서는 동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주국 소재 혈연국 동포 단체가 추천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체는 이제 혈연국의 동포 단체이긴 하지만은 거주국의 단체란 말이죠. 그 거주국의 법에 의해 가지고선 뭐 법인격을 취득했다든가 하는 조직된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게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토 주권의 침해가 된다. 그 다음에 민족 증서 발급으로 인해서 우호 설린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뭐냐면은 뭐 여권하고 비슷한 증서를 발급한다든가, 신분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걸 발급한다든가, 그리고 그 민족 증서에다가 무슨 민족 영웅의 그 어떤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는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그 민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팍타 순투 세르반다의 원칙. 기존의 조약을 존중하자. 기존의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우선한다. 예를 들자면은 그 유럽의 경우에는 Framework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라는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수민족 보호 기본 조약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그 소수민족의 그 문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국경을 넘어서 있는 그 소수민족의 혈연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부차적인 그 거주국의 우선권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조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우선한다. 이런 원칙인데 또 뭐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기존의 조약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죠. 대한민국과 뭐 중국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무슨 또 다른 인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그 조약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조약이 있으면 존중을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이 말은 그 법학의 격언인데 이거는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과 차별 금지, 서로 다른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있었다고 했죠. 그 재외동포법 만들었을 때. 베니스 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에서의 우대만 적법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예외적 사정에서만 그 동포 우대가 적법하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은 대부분의 에스니슨십 사례에서는 이민법상의 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도 허가하고 노동시장의 접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2008년에 그 유럽 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 고등판무관실에서 발한 그 볼자노 권고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볼자노와 보젠이 이제 같은 지명인데 하나는 이탈리아어고 하나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쪽에서 견지에서 본 건데 여기서 이 그 권고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에서는 취업허가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우대하는 비자, 이민법상의 우대 이런 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국적 부여에서 종족성에 기초한 우대는 널리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국적법을 개별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의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 미주 인권재판소의 그 1984년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었어요. 이제 뭐 판결이 아니라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 뭐였냐 하면은 이때 코스타리카가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그 스페인계인 사람들에게 더 쉽게 귀화를 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에 귀화를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이베리아 출신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 그 좀 차별 아니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미주 인권재판소 인터 아메리칸 코트 오브 휴먼 라이츠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한 귀화 요건 완화는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더 쉽게 코스타리카 국민으로서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더 크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귀화 요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통에 기초한 외국적 동포 개념은 위헌적 차별이지만은 과거 국적에 기초한 외국적 동포 개념은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 국적에 기초한 외국적 동포 개념이 결국은 혈통에 기초한 외국적 동포 개념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혈연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동포를 우대한다고 외국적 동포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국내 뭐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무슨 차별이 되는 건 아닌가. 베니스 위원회는 사실 그런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동포 학생의 주거 생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원의 타당성은 결국은 동포 지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평가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그 차별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 나라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 정책적 견지에서 그 나라 헌법에 비추어 가지고서 이제 판단할 그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국가적 네이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토 의 경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한다든가 그 정말 주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도 이런 식의 그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떠한가? 이 헝가리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에 대해서 2001년에 그 유럽 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 고등판무관인 롤프 에케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a basic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the state can act only within its jurisdiction, which extends to its territory and citizenry.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국제법의 원칙은 테리토리 안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그걸 넘어서서 그 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 나라 국경 바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반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더 재미있는데 유럽 평의회의 그 의회 파라멘터리 어셈블리에 제출된 explanatory memorandum을 작성한 에릭 유그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Council of Europe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is based on the concept of state and citizenship, and this leaves no room for the concept of nation. 국제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여기서는 citizen 시민권, 또 국가와 국적 개념만 있을 뿐이지 네이션, 민족의 개념이 들어설 네이션의 개념이 그걸 국가를 떠난 네이션, 한국어로 하자면 민족의 개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노스 키즈라는 이 사람은 헝가리 자유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또 헝가리의 유명한 헌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노스 키즈는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비판적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헝가리안 스테이터스 로가 위헌이다. 왜? Thus the status law creates a third category besides Hungarian citizens and every man. The status law is based on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ngarian state, Hungarians living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represent a third constitutional status. However,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could create the status in ques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헝가리 헌법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헝가리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떤 무슨 제3의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제3의 지위는 없는데 마치 그러니까 헝가리 동포라는 임금국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 민족성원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 그러한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죠. The Hungarian Nation, 이거는 뭐냐면은 베니스 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헝가리안 스테이터스로의 개념이 아니라 헝가리가 그 2011년에 헌법을 새로 개정을 했거든요. 이 새로 개정된 헝가리 헌법에 대해서 아까 보았듯이 거기에 그 헝가리 국가를 뛰어넘는 이 헝가리안 네이션을 거기서 창출해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헝가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을 가진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인게이지먼트의 그런 어떤 양상들을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The Hungarian nation in turn also includes Hungarians living in other states. Such a wide understanding of the Hungarian nation and of Hungary's responsibilities may hamper interstate relations and create interethnic tension. 그처럼 굉장히
넓은 헝가리 민족의 개념, 헝가리 네이션의 개념은 이 국가 간의 갈등을, 국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The Venice Commission finds that the statement in Article D, 아까 굉장히 장황한 조문 봤잖아요. That Hungary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fate of Hungarians living beyond its borders touches upon a very delicate problem of the sovereignty of states. 그러니까 이 국가 주권에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이것이. And being a rather wide and not too precise formulation might give reason to concerns.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식의 초국가적 네이션 또 에스니즘식 개념을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럽 평의회 Parliamentary Assembly가 채택한 Links Between Europeans Living Abroad and Their Country of Origin이라는 리포트도 있고 권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리포트는 유로피안 다이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선 유럽계의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들과의 연고를 강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런 내용의 것인데, 그것에 이제 초기적 표현인데, 이게 1999년에 채택된 이 리포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y problems could certainly be solved by making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wo sets of rights, those linked with residence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다시 말하자면 citizenship rights, and those linked with possession of a given cultural, civic, and national identity, and disregard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sovereign state based on the concept of territory. 그러니까는 이게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영토 국가를 전제로 한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넘어서는 어떤 이 문화적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에 바탕해서 부여하는 어떤 권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그런 식의 초국가적 네이션 또는 에스니즘식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근거로서 인용될 수 있을 만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아일랜드 대통령을 지냈고 UN 인권 고등판무관을 지낸 이 메리 로빈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인데, 이 메리 로빈슨이 1990년에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My primary role as president will be to represent the state. But the state is not the only model of community with which Irish people can and do identify. There are over 70 million people living on this globe who claim Irish descent. I will be proud to represent them. 뭐냐면은 나는 아일랜드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은 아일랜드인이 아이덴티파이 어떤 스스로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것은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7천만 아이리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그들을 대표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7천만 아일랜드 동포에 나는 대통령이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존 F 케네디 같은 아일랜드계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로널드 레이건도 있고 말이죠. 많은 아일랜드계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말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사실 아무도 이 메리 로빈슨의 말을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그런 식의 강력한 어떤 민족주의 정책을 적어도 영국과의 사이에서는 구사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외의 나라들에 대해서 아일랜드가 그런 나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로 이 비슷한 얘기를 그 헝가리의 총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천만 헝가리 국민뿐만 아니라 1,500만 마자르인을 대표하는 뭐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은 헝가리 총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그 인근국, 뭐 루마니아라든가 그 인근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 우려를 자아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누가 어떤 맥락에서 발언을 하느냐 이 문제이지 그리고 그 초국가적 네이션의 창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제관계의 갈등을 빚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살필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에스니슨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적보다 약한 집이 아니냐. 자, 복수국적을 국제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이전 그 강의에서 봤잖아요. 뭐 헝가리도 뭐 결국은 복수국적을 활용하게 된 것이고 에스니슨십보다는 복수국적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뭐 아주 강력하게 조지아 내전에까지 개입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약한 지위인 에스니슨십을 왜 문제 삼느냐? 복수국적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니십을 한다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이제 또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상 귀를 기울일 만한 반론이죠. 이게 아까 그 에릭 유르겐스라는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국제법에서는 시민권과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와 시티즌십만이 있다. 국가와 국적만이 있고 네이션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시티즌에는 듀얼 시티즌, 멀티플 시티즌, 복수국적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겠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야겠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을 심지어는 국민으로까지 편입하려고 하는데 국민보다는 훨씬 그 약한 개념인 그냥 동포, 그리고 그 권리도 훨씬 약한 그런 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그 시민권과 네이션 개념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세계적인 현황 그리고 국제규범을 둘러싼 그 논의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그냥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는 저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오늘 강의의 이제 주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죠.